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지금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6일인가요? 6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20일까지 청취율 조사를 합니다. 저희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사실 다른 경쟁 방송들보다 훨씬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화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180석의 슈퍼 여당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들 대거 당선되면서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시고요. 특히 우리 출발 새 아침에 정말 사랑하는 패널입니다. 경기 부천시를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였죠. 그래서 선거운동도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면 선거운동을 못하고 하는 이런 선거였기 때문에 저도 이런 선거는 참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부천 시민들께서 저를 다시 국회로 보낸 뜻은 부천을 좋은 도시로 만들라는 그 뜻이 있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라. 이런 지지와 성원이 있었다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아, 그렇군요. 5선에 성공하신 5선 중진 의원인데도 이렇게 당선되니까 떨리시나 봐요. 그런 셈이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좀 전에 이제 선거운동 과정을 조금 말씀하시긴 했는데 5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 선거가 사실은 가장 어려우셨다. 왜냐하면 대면 선거를 못하니까 접촉을 못하니까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전 처음 해보는 선거였는데, 선거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조용조용하게. 네. 그리고, 정말로 면대면을 못하지만은, SNS를 통해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조용한 선거로 이 표심에 다가가는 이런 이 형태였기 때문에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선거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이번에 확립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서 이번 선거에 임하기는 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더 힘을 받았던 게 아니냐. 민주당이 너무너무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이런 재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를 퇴치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장 잘했다라는 게 객관적 사실이었거든요. 전 세계가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이게 계속 정부 심판을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국민이 객관적 시각에서 볼 때 저거 아닌데 왜 야당이 저러나. 그게 저 야당이 국민 민심을 제대로 못 보았다. 전혀 못 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이 민심의 속 뜻은 뭐냐면요. 이 검찰을 개혁하라. 그리고 언론도 개혁해라. 경제도 개혁해라. 이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이번 선거로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이 아닌 야당 심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야당이 이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2005년도 4월 15일에도 17대 총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총 의석수 152석을 얻으면서 제1당으로 등극을 했고요. 그 당시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6년 만에 민주당은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여당 비례 후보들까지 합치면 180석이라고 하는 그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선진화법에서 필요한 5분의 3 요건도 지금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네. 야 이제 이러다가 우리 너무 몰아준 거 아니야?
민주당 너무 이러다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독주를 걱정한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더 겸손하게 국민들께서 우리를 밀어주셨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리고 국민의 뜻이 충실히 복무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로 깔려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독주한다 이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국회가 우리 민주당의 표를 몰아준 거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 위기로 이런 엄청난 위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해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고 경제도 살려내라. 이 명령이 닿거든요. 네. 명령을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촛불혁명을 완성해라. 그 뜻이 또 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코로나를 세계에 제일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 촛불혁명을 완성하라. 이게 깔려있는 두 가지 의미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촛불혁명은 완성 안 됐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게 완성하라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또 4.15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15 총선 전략을 주도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나 이제 야인으로 돌아간다. 민주연구원장 자리도 내놓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뭐 본인의 겸손의 자세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양정철 원장이 열심히 한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어느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당원들이 참 열심으로 뛰어주셨고 당직자들도 그랬고 우리 후보들도 그랬고 더군다나 당의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도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네. 그분들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당 시스템이 공천에서부터 이 선거 끝날 때까지 시스템 공천을 우리가 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처음으로 그래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된 시스템 공천이 됐다 생각합니다. 일부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공천 자체가 이 당헌 당규에 따라 가지고 대응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정비된 집권당 이 모습을 국민들이 아마 읽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집행해내는 모든 당원들 당직자들 다 혼연일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전술적으로 이런저런 이 끌개를 만들어내는데 양정철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정체적으로 당원부터 저 위에 대표까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선거를 치렀다. 그게 다 시스템이 잘 받쳐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공도 매우 크지만 일단은 바닥부터 맨 위에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번 선거를 치른 것이다. 네. 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또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군소정당들을 조금 키우고 이들의 국회 입성을 좀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얘기되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을 포함해서 이걸 했지만 오히려 거대 양당만 더 큰 힘을 갖게 된 거 아니냐. 이거 문제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던 원래 취지는 적어도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던 취지는 소수정당을 의원내에 들어오게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내게 하자. 이 취지가 있을 때는 틀림없는 사실이 진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제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그걸 이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미래통합당이 유성정당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이제 왜곡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뒀다는 이 제1당을 뺏기겠다 이런 생각도 나서고 해가지고 우리도 네. 유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비난을 우리가 면할 길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제도구나. 이걸 좀 손을 봐야 된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정당을 보호하고 이 작은 여론이라도 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지가 국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어떤 형식이 됐든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또 연장선상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어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건 참 안타까워요. 예. 저도 정의당이 우리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선거판에서는
너나 없이 그냥 뭐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만 그래도 정의당이 그동안에 이 지향해왔던 그 정책과 그 자세가 참 대단히 좋다는 생각을 저는 떨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의당이 많은 표를 가져갔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받았는데 근데 이 양당 구도 속에서는 정의당이 위치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의당도 결국 민주당과 같은 큰 정당하고 연합하지 않는 이상은 결과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요. 선거 결과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정의당에는 안타깝지만은 우리 당이 이게 보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당과 함께 연합해내면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정의당 말고라도 다른 군소정당이 생겨나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그런 큰 정당의 힘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렇게 결론 내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정당도 우리 민주당도 뭐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을 또 다른 정당이 지적을 하면서 새롭게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그 틈을 안 보이고 정의당이 추구하는 내용까지 우리 당이 함께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네. 일단 정의당도 같이 원래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치를 이어나가시겠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황교안 대표가 선거 참패 책임을 안고 사퇴를 했는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경태 최고위원 빼고는 전멸이다 집행부가 이런 얘기 나와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뭐 거의 완패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역량 이게 그 드러난 부분이었다고 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을 이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그 자체가 배인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그 시대에 안 맞는다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이 미래통합당은 계속 과거에 매몰돼 있으면서 과거 속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더니 이 얘기가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자주 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되고요. 공천 자체도 제대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미래통합당이요. 네. 뭐 김진태, 민경욱, 뭐 차명진은 제명 시켰다가 또 저거 이렇게 했는데 공천이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정리할 사람들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극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리를 하고 선거를 치렀으면 꼭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쇄신도 안 되고 반성도 없고 그러니까 촛불 정신이 이게 사라졌다 생각한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 생각하고 네. 촛불은 엉터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촛불. 국민 정서에 네. 안 맞는 이 판단,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진정성 없는 그런 사과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고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초보가 대권 욕심을 부리면서 공천을 망쳤기 때문에 이렇게 참패하게 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 면을 정확히 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 면을 집어서 정확히 드러낸 부분이고 꼭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공천도 잘못했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이 정서가 어디 있다, 민심이 어디 있다 네. 이걸 짚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렇군요.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도 문제였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한 열린민주당과의 관계가 매우 궁금합니다. 세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은 뭐 최고위원 자리에서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민주당의 처분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비례의원 세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분들은 참 열정이 강한 분들이에요. 정의감도 강하고 뭐 좋은 분들이신데 이제 지나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빠지를 못하고 그렇게 됐던 분들인데 어쨌든 열린민주당 분 세 분은 네.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라 생각하고요. 당에서 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 유지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늘어나겠네. 또 일각에서는 더불어시민당 17명 플러스 열린민주당 3명에서 20명이 아예 그냥 교섭단체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나 이런 얘기도 하던데. 아직은 그걸 뭐 그렇게 논의할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부천시를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이었습니다.